네, 막걸리 배반당자 박원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등판설이 회자되고 있는 때입니다. 나름의 전목 출신 정치인의 선전인데요. 한쪽에서는 구설과 송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얼마 전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전국 정치 전반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고상진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우리 최용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따로따로 모시긴 했는데 그 CBS에서는 최고의 보좌관이라고 또 함께 하셨었고 또 유성엽 의원님의 같은 보좌진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뵈니까 새롭죠.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우리 최고의 그래요? 방송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요. 자, 일단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게 이상직 의원 그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그런데 이제 1심 선고는 연기됐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원래 지난 2월 3일 1심 선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연기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아마 이게 그 9월경에 네. 기소를 10월에 기소했구나. 10월에 기소하고 2월에 이제 선고죠. 그럼 사실은 뭐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4개월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거법에 보면 선거법 270조에 보면은 이제 한 6개월 안에 끝내라고 1심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훈시 규정이죠. 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거법에 6개월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구속 기간이 있어요. 지금 구속 피고인이 있거든요. 네. 이상직 의원 외에 공동 피고인이 10명이 있는데 구속 피고인이 2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구속 기한은 6개월이에요. 최장 6개월이에요. 최장 6개월. 그래서 사실은 한 4월 정도까지는 지금 재판이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4월 정도까지 만약에 이제 이상직 의원이 혼자 받고 구속 피고인이 없다고 한다면 네. 보통 6개월 이상을 더 끌죠. 네. 예, 더 끌고 이 선거법 사건이나 어떤 정치인 사건들의 핵심은 뭐 무죄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오래 끄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치인 네.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들도 네. 다 대법원까지 가고 하긴 네.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텀이 굉장히 또 긴 것 근데 같아요. 그건 이제 목적 달성에 실패를 한 거죠. 4개월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저도 좀 굉장히 의아하게 봤고 네. 좀 재판장의 의지가 좀 강하구나. 처음에 무슨 뭐 출석을 한 해 만에 송달이 된 해 만에 하면서 좀 굉장히 좀 그 재판장하고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지가 확고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미뤄진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미뤄진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그거는 뭐 있지 재판부의 않을까? 전적인 네. 재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정도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이미 예정돼 있던 선고 공판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지금 연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재판 진행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뭐 이것은 그 훈시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재판 공판 초기에 이상직 의원께서 몇 차례 지금 공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충분한 본인의 어떤 반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론 기회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여하기 위해서 좀 몇 차례 더 기회를 갖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출석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떨릴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정치인 분들은 자신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강단이 있으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뭐 의견서도 제출하고 네. 변호인 쪽에서 이제 추가로 뭐 양형자료 제출해서 좀 재판장이 직권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만 네. 나와 있어요. 이거 사실 뭐 왜 연기하냐 물어보면 그냥 뭐 필요하니까 연기하지라고 정도만 대답을 하지 정확하게 네. 얘기는 모르겠죠. 사실은 저희도 그럼 뭐 주요 내용은 네. 그렇게 알짜기백이 뭔가 있는 건 아니네요. 예. 근데 아마 그쪽 변호인 입장, 이상직 의원 변호인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예. 4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일종의 이제 클라이언트죠. 의뢰인한테 아마 항의도 많이 받았을 거고 네네. 연기를 하기 위해서
뭐 계속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재판을 밖에서 봤을 땐 모르지만 또 그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서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요소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복잡다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뢰인과 어떤 이제 예. 그 변호사 간의 또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 예, 비하인드 예. 스토리가. 자, 그러면 공판이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고는 늦춰지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물론 시기도 중요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 그리고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는 게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설령 뭐 훈시 규정을 초과해서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 충분히 재판장의 재량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수렴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보당은 그 엄정처벌 사퇴 요구하고 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도 아직 안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사퇴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현실 가능성 크게 높진 않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당선됐는데.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자, 이제 이상직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연관된 다른 지방 의원들도 여럿 계세요. 같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가벼운 구형은 아니죠.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L 의원이라고 할게요. L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지금 구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C 의원 두 분은 각 이제 500만 원, 200만 원 구형을 받아서 뭐 본인들의 어떠한 의원직까지 지금 위험한 상태죠. 어때요? 그 3년 6개월이라는 게 이제 일단은 구형 받았잖아요. 검찰로부터. 이상직 의원이요. 네네. 예. 굉장히 무거운 거죠. 굉장히 무거운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저 여기 그 10명의 지금 저 전북 도내 국회의원 중에 네. 선거법에 걸려 있는 분이 한 뭐 대여섯 분 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벌금형 구형했거든요. 네. 사실은 벌금형 사실 국회의원이나 이 선출직들에 대한 벌금형 구형도 간단하거나 작은 처벌이 아니에요. 그래요.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자기의 직이 날아가고 그 직이 날아가는 순간 선거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벌금형 구형도 사실 작은 게 아닌데 전 전국적으로 징역형을 이렇게 또 세게 3년 이상을 받은 분은 이상직 의원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많이 있긴 해요. 많이 만약에 있었어요? 뭐 1, 2억씩 몇 억씩 이렇게 돈을 줬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징역형 구형도 막 나오긴 하는데 요새는 드물죠. 그렇게 드물죠. 돈이 수억 원씩 대가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드물기 때문에 요즘 뭐 그렇게 낭만이 있던 시절은 이제 아니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검찰에서는 그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예. 선거법 위반의 종합백과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구형을 할 때. 그 전에 이상직 의원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이라든지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편적인 분들과는 좀 다르겠다라는 게 우리 이제 검찰 측에서도 좀 무거운 구형을 하게 된 근본적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범죄 혐의가 네. 너무 많아요. 범죄 혐의가 사실은 너무 지금 범죄 혐의 그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기부 행위가 이제 그 이사장으로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명절 선물로 2,600만 원어치 선물을 이제 요 네네. 지역 유권자나 뭐 지역 정치인한테 돌렸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 여론조사를 할 때 네. 당내 경선 여론조사 할 때 이제 거짓 응답 권유를 했다 이 네. 부분이 있고 허위 사실 공표가 두 건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범죄 경력을 소명하면서 뭐 좀 거짓으로 소명을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난 총선 이번이 21대면 20대 총선 때 경선 탈락 사유를 인터넷 방송에서 좀 허위로 네, 얘기했다. 이게 있고 그다음 종교 시설에서 이제 그 명함을 돌린 것. 예 명함 돌린 거, 뭐 사전선 경선 지지 호소한 거, 요 부분이거든요. 네. 보통 이 중에 하나 걸려도 의원직이 박탈되네 만회하면서 사실은 벌금형을 좀 가슴 조아리며 이렇게 바라볼 텐데 좀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은 19대 총선 범죄 전력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분이 19대 총선 당시에도 살아났죠. 80만 원 받고 벌금 80만 원 받고 살아났는데 그때 기소 내용도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에서 취업시켜주겠다. 네. 그 다음에 유사기관 설치, 직무상 그 이스타항공 직원을 선거운동 시켰다. 네. 이런 거에 다 걸려서 사실은 기소가 됐는데 다 나머지는 사실은 무죄를 받고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돼서 80만 원이 벌금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범죄 혐의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았고 뭐 무죄도 받긴 했겠지만 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 측에서는 관련해서 무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연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검찰에서의 진술, 또 법정에서의 뭐 진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상직 의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본인은 이제 절대적으로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형이 확정되는 데 있어서 뭐 본인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는 네. 이스탄공을 제외한 제외한 공직선거법 거죠. 위반 등의 혐의로 네. 1심 선고가 일단은 네. 연기가 됐고 이제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거지등답 권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네, 드릴게요. 한번 해주시죠. 그거.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게 이게 어떤 건지. 네. 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 조금 더 오래전에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착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화도 뭐 일반 전화든 휴대전화든 아무데나 걸어가지고 누구 지시하시나요? 이걸 물어보면 돼요. 근데 네. 이제 대선이 아니라 지역 선거회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도 좀 간단해요. 063 번호로만 전화를 걸면 돼요. 일반 전화만 되죠. 사실 휴대전화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063에 앞에 번호가 좀 지역구별이 돼가지고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그 번호를 따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착신이라는 어떠한 단점이 나오니까 그거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연결해놓고 일반 전화 뭐 10대, 20대를 막 연결시켜놔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이 착신전화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안심번호라는 제도가 들어왔죠. 이제 통신사에다가 그 지역 내 지역 그 주소로 계약할 때 그 주소로 돼 있는 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달라. 그럼 안심번호도 제공을 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그 지역 내 이제 있는 휴대폰 전화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당내 경선을 하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당내 경선 당에서는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 전주 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당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제 당원 여론조사 당내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누굴 지지하시나요? A 후보를 지지하시나요? B 후보를 지지하시나요? 해서 여기서 당내 또한 그 권리당원 투표를 끝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당에 있는 당원 가입자의 명부가 여론조사 기관으로 그 여론조사 기관이나 통신사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여론조사 때는 이 당원들이 포함된 포함돼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뭐 정당 투표도 하고 그럼 여론조사도 하게 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걸 걸러내야 돼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이제 띠띠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당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이제 당원입니다 하면은 뚝 끊겨요. 네. 그래서 당원이 아닙니다 하면은 이제 여론조사도 참여할 수 있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캠프만 아니라 딴 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권유를 하는 거죠. 당원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당내 경선 참여하셨다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이게 거짓응답 권유가 된 거예요. 예. 이번 뭐 그러니까 이상 1인 그거- 1표의 네.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되는 이제 경선 방식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조만간 또 개선되겠네요. 경선 방식의 문제가 사실은 네, 있는 경선 거죠. 방식의 문제가 있는 개선이 안 되죠, 이거는. 개선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개선하다가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화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방식은 극히 드문 예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특히 뭐 우리나라하고 뭐 몇 군데 안 되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검표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좀 더 솔선해가지고 여러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조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이용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시험 공부하면서 민법이 어렵거든요. 사실 민법 엄청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네, 뭐 1000조가 넘는 거고 이 법의 어떠한 기본인 건데 이제 이걸 차치하고 법이 좀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법 중에 하나가 선거법이에요. 선거법 조항도 이게 누더기라 조항이 예전에 제가 공부해서 해본 사람이 더 무서워요. 공부해서 이거 아닌데 생각을 하면은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었으니까.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이 종교시설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종교시설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종교 시설에 명함 돌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 담이 쳐져 있는 주차장에서도 돌리면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옥내라는 규정이 들어요. 옥내. 건물 내에서는 안 되고 그 건물 밖에서 또 가능하다. 그 주차장에서 된다. 주차장에서 가능하다.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명함 돌린 게 아니라 그 종교 시설 내에서 일종의 선거 운동을 한 거거든요, 말로.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종교 시설, 뭐 극장, 뭐 이런 시설로 해놓고 이렇게 가로치고 네.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직 의원이 원래 계속 주장했던 바는 이 교회에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민 설명회 같은 자리였다. 그 종교 행사하는 자리가 행사가 아니었다. 아니라. 지금 계속 이 주장을 하거든요. 자, 일단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많은 그 지역 기초 의원들이 연루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고질적인 병폐, 줄서기와 관련돼서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선 그 선거 캠프 같은 데에서 지방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방 의원들은 생활 정치를 실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의 어떤 민원 사항들을 청취하고 민원의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작년 4월 선거 전에 코로나19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재난이 우리나라도 닥치면서 사실은 민주당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큰 어떤 바람, 네. 거대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우리 이상직 의원이 당선이 유력했다. 당시에도 후보자 시절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방 의원들은 곧 있을 2년 후에 있을 본인들의 지방선거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상직 후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거는 정말로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줄세우기 그런 정치 문화의 전형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참 그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선거 운동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일탈적인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당시에 민생당이었죠. 민생당이었던 분이 탈당을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신 경우도 있었고 무소속으로 계시던 분들이 그럼요. 대부분 이제 민주당으로 민주당 갔던 쪽에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어떤 그 선거를 유기적으로 두고 있는 그 화학적인 결합 고리를 끊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도적 개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천 방식 그리고 경선 방식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또 해야 돼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마이클 포터라는 하버드대 경영 쪽 교수예요. 이분이 쓴 권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거대한 양당의 네. 기득권. 거기에서도 뭐냐면 결국에는 이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유권자나 국민을 위해서 의정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실업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 방식이 굉장히 왜곡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기적이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경선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실제 양질의 정치인들이 커 나갈 수 있는 토양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거대 양당을 초월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치 혁신을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당주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어떤 하나의 독재적인 성향들이 드러나고 있다. 독재주의고 전체주의적인 네. 요소가 지금 가득하죠. 볼수 없는데. 시의원 줄 세우기 좀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국회의원 딱 되면은 본인 직원으로 9명 뭐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럼 네. 사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9명이면. 근데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월급을 받는 일자리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제일 쉬운 게 선출직 시의원이나 그 지방의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정치를 하고 싶다는 분이 같이 와서 캠프도 하고 뭐 그분들이 제가 당선이 됐으면 그분들에게 뭐라도 하나씩 줘야 되는데 그게 시의원 뭐 이런 지방의원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팀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줄을 세운다라기보다는 내가 자진해서 줄을 설 수도 있는 거고 네.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정치, 지방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별 정치인으로 보질 않는 거죠. 자기의 맞아요. 팀원으로 보는 거지. 네. 자, 일단 뭐 검찰과 이상직 의원 측이 내놓는 이제 각각의 주장들 도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이제 보고 앞으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얼마 전에 1월에 이상직 의원 조카이면서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부장이 1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월 18일에 구상 수감이 됐어요. 관련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고상진 교수님께서. 글쎄요, 이제 한동안 전국적인 뉴스 메이커였잖아요, 이상직 의원이.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스타 항공의 어떤 부실 경영, 또 어떤 불법 탈법적인 의혹에 대해서 여러 이제 증언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제 최근에 조카가 구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상직 의원이 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어떤 여론이 좀 들불처럼 일어날 때 본인의 어떤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요즘같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 경영부실된 측면을 책임지고 나서서 정상화를 위해서 본인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모습들이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친척 조카까지도 구속시키는. 근데 저는 이 구속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많은 분들이 이 현재 상황, 현재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확산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기 시작했을 때 이상직 의원님과 이제 취재를 위해서 통화를 했었을 때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주항공이었나요? 네. M&A. 네? M&A 할 때. M&A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이스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에서 관련해서 지금 다른 어떤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에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약간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제가 혐의를 네네.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작년 7월에 요 막걸리 프로그램 나와서 이 얘기를 좀 했었을 거예요. 그때 좀 맞아요. 아마 피해갈 수 없을 거다. 피해갈 수 이거 여기에 결론은 형사처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이유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2015년 12월 31일 날 그 딸과 아들에게 이스타홀딩스로 이스타항공 주식이 모두 그 지분이 가요. 한 뭐 40%에서 50% 사이가. 맞아.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돈 빌려서 80억 주고 샀다고 해요. 80억 주고 샀다고 하고 근데 이제 4년이 지나서 2019년에는 그 지분을 이제 M&A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지분을 팔면서 80억 주고 산 게 695억이 돼요. 예. 그다음 뭐 좀 가치가 떨어져서 뭐 400억, 500억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사실 4년 만에 80억에서 뭐 거의 한 대여섯 배가 뻥튀기 된 건데 그러면 요 주식을 80억이 적정한 가치였냐? 애초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이게 배임이에요. 예, 첫 번째 이게 배임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MBC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게 저는 새만금 관광개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IMSC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IMSC는 둘째형, 새만금 관광개발은 첫째형 이 두 군데에서 이스타홀딩스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MBC 보도에서 새만금 관광개발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회사다. 그럼 80억이 갔으면 80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폐업된 회사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이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여기 있는 주식을 거의 무상과 같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 회사를 폐업시킨 거거든요. 이 거의 100억에서 200억 정도 최소한 뭐 많이 치면 4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옮겨가면서 거의 현금이 있으면 이 회사는 계속 새만금 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계속 운영이 가능한 회사였을 텐데 폐업까지 갔다는 건 사실 돈이 지금 안 흘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횡령인 거죠. 예. 배임과 근데 횡령.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 검찰에서 이제 전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얘기를 안 해요. 뭐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가지고. 네, 네, 사실 네. 이 정도 사건 되면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충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깜깜이 수사가 되고 권력기관이 검찰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론이라는 어떠한 견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측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임 횡령이 왜 가능하냐고. 얼마 전에 그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봤더니 이스타항공 비행기들이 전부 저기 뭐야 주차라는 표현이 맞나? 그냥 주차돼 있더라고요. 이거 그분들과 관련된 그 많은 그 구성원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 이 항공사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 지금 부채가 아마 수천억 될 거예요. 아마 네. 1년간 쉬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부채를 일부 갚아나가면서 이자를 내면서 채권자들이 당장 이제 이 파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채권을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뭐 압류하고 뭐 이런 조치를 하면서 셧다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조치를 막는 게 사실은 이제 필요한 건데 그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주주나 이 책임자들이 돈을 더 내서 출연을 해서 이 차입금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채를 또 막으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스타항공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큰 기업들이 와서 우리 기업을 인수했을 때 이제 이 기업이 계속 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그 법인회생이라고 하죠. 이 법인회생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워낙 항공업이나 이 여행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간단해요. 계속 기업 가치, 그러니까 이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가치와 청산 가치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이게 청산 가치가 높으면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여행업이나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또 M&A도 계속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한 그 자율 구조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채권자들이 멈춰주는 거죠. 아. 예, 이 정도에서 그 기간만 좀 확보를 해주면은 M&A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주겠다라는 게 사실은 작년에 이 법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회생 신청이 들어갔고 그 회생 신청 과정상 자율 구조 조정 기간이 주어지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M&A를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은 하여튼 M&A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이 굉장히 부실적인 경영이 이어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 여행과 항공업에 대한 활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스타항공은 수익을 내던 기업이에요. 수익을 냈어요. 예, 이제 그래서 빠지면서 사실은 600억 주고 팔려고 했던 거고. 만약에 뭐 그런 상황에서 뭐 M&A는 당장은 뭐 힘들 것 같고 지금 아시아나 같은 큰 기업도 팔려나가려고 하는 판에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네. 항공업이든 뭐 어느 업태든 사실은 이 정부의 이 규제 권한이거든요. 네. 이게 허가권을 주고 영업권을 주는 순간 사실 그거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항공업에 쉽게 진출하지 못해요. 네. 돈이 있다고 해서. 근데 네.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어떠한 초기 비용 없이 항공업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계산을 아마 할 거예요. 예. 아 그럼 돈 있는 기업들은 엄청 주판알을 튕기고 있겠네요.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될 때를 기회를 봐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스타 사태 정말 정신이 없네. 다시 우리 정치권 이야기로 들어와 봤을 때요. 이제 그런 저런 어떤 뭐 경우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유권자들 선택을 받아서 이상직 의원은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계속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어떤 포커스를 받긴 했어요. 약간 비아냥도 많이 받기도 그 했고. 포커스가 이제 어떤 네.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긍정적 효과의 어떤 포커스가 아니라 자꾸 불미스러운 부분에 의한 포커스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상직 의원을 선출해준 전주 을 지역 선거 구민들은 굉장히 참담함이 앞서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대외적으로
전국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아니라 좀 부끄러운 정치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상직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누구나 뭐 예상하다시피, 미로 짐작하다시피 본인의 어떤 재판의 문제, 또 사업체의 어떤 부실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기업 회생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쫓기다 보면 정말로 언론도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의정활동 자체에도 노출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상직 의원이 정말로 우리 마지막으로 전주 유권자들, 전주 시민, 또 전라북 도민들을 생각하신다면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어떤 유의미한 결정이 된다면 저는 본인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애정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선거 결과를 보고 그 선거 결과에 따른 어떤 정치인들의 입지가 등락을 하는 걸 보면 매번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손해를 보는 건 그 선택을 한 유권자들이거든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중에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서 이제 재판받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원태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면소 판결을 받았고요.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죄도 인정받았지만 100만 원 미만 형을 받았고, 네. 이용우 의원도 그분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검찰 구형도 상당히 세게 했어요. 그게 굉장히 구형 세게 했어요. 높아요, 굉장히.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세게 나올 수밖에 그 없어요. 자체가 예. 그다음 검찰이야 뭐 때릴 수 있는 구형은 때려야 되는 게 검찰의 또 역할이니까. 그다음 계신 분이 아마 지금 선거는 아니고 지난 이제 그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엔 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공판기일이 안 열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뭐 예전에 당적은 달리했던 분들이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북도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 중간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단 이제 대선도 이제 곧 열리고 내년에 어떻게 보십니까? 전라북도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더불어민주당이요? 네. 뭐 긍정적인 저는 그렇게 부분도 생각을 없잖아 합니다.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도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선출을 해주셨지만, 선택을 하셨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 구도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좋은 후보들,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내세우는 게 하나의 책임 있는 정당이었는데, 사실 선거법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재판을 받는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비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책임 있는 어떤 정당으로서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이런저런 소가 자기하고 연관돼 있으면 의정 활동에 올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이죠. 그렇죠.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물론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인지상정인지라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앞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재판을 잘 넘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더 클 것이고.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조금은 희망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양자 체제가 깨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3자, 최근에는 뭐 미국, 한국의 바이든이다라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또 이야기한다고까지도 하던데. 한국의 바이든은 박지원 국정원장 아닌가요? 정세균 총리는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은데. 아, 그런 거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오늘 녹화 당일 아침 뉴스를 보고 나오는데, 그 외국 CNN 기자인지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당신을 한국의 바이든으로 보고 있다. 나이가 좀 젊으시긴 하네요. 젊기는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정치 수십 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젠틀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그러다 부분에 있어서는 보니까 우리 정세균 총리가 약간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측면 없지 않아 있죠. 그분이 백봉신사상을 굉장히 많이 타신 분이에요, 네. 정세균 총리가.
그 부분에서 이제 바이든이라는 이야기가 예. 나오는. 그 나이로 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훨씬 더 가까워. 김종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아. 예. 나이로 치면 박지원, 김종인 예. 그리고 이제 젠틀한 어떤 신화적인 부분들을 예. 봤을 때는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의 바이든으로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저마다 정치적 캐릭터가 분명하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30%를 초과했다라고 이제 넘어섰다라고 그런 여론조사. 요즘 윤석열 이야기는 안 나와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뜨는 분위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퇴장함으로써 같이 이제 국민적 관심에서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높여준 거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낙연 지사는 굉장히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들 그리고 맞아요. 네. 분명한 본인의 소신 있는 발언들 또 정책적인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속 시원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착한 대통령의 어떤 지도상을 바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차기 대선은 좀 더 소신 있고 좀 나쁜 남자상, 상남자상 이런 이낙연 대표는 좀 거리가 멀죠.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네. 나쁜 남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나쁜 남자라는 건 뭐냐면 뭔가 좀 와일드하면서도 네.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쪽은 이재명. 그렇죠. 그런 리더십을 좀 갈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계속적인 여론의 지지가 갈지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해요. 그 과거 이낙연 대표가 양강 그리고 선두를 달릴 때 네. 과연 이낙연 총리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끝까지 1등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낙연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보여준 소신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어필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여의도에서 알려진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인물 평은 일반적 국민의 보편적인 평하고 좀 많이 괴리가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여론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호남의 대표주자로서 떠오르지 못한다면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세균 총리가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하지만 이제 경선은 올해 안에 끝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아주 치열한 어떤 경선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들 우리 한마디씩 하죠. 뭐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들 남아 있고 또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를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또 후회를 해야 될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고상진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굉장히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희망조차 네.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탱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은 그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도민들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특히 우리 전주 시민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난관을 잘 극복을 함으로써 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호 변호사도 일반 서민 국민이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나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은 투표밖에 없어요. 유권자는 준비가 돼 있지만 정치인이 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좀 고여 있고 맨날 똑같은 분이야. 10년째 똑같은 분이에요. 지금 정치인들 얘기 나오는 게. 맞아요. 예, 좀 달리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휴업, 파산 이어지고 있고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어떤 희망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마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똑바로 되는 의식과 감시 반드시 또 병행되어야 되겠고요. 오늘 막걸리 배반당자 정치 이야기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